자, 우리 일자유도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일자유도와 관련해서, 문제들을 좀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들이 이제 이어져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이 아주 그 공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모델링. 이 모델링이라는 그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걸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모델링은 그 실제 물리적인 그 어떤 물리계를 갖다가 이상화해서 수학적인 어떤 모델로 바꿔주는 그 과정을 얘기해요. 수학적인 모델로. 결국 그 실제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고 싶은 그 내용만큼만, 그게 분석이 될 수 있을 만큼만 이상화한다. 즉 이상화한다는 거는 더 simplify, 그러니까 이제 단순화한다는 얘기죠. 단순화해서 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금세 배운 일자유도 진동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동계라는 건 일반적으로 일자유도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도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자유도를 다 다루지 않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진동 운동, 그거 하나만 일단 내가 보고 싶다. 이럴 때 그거를 일자유도로 그 바꿔서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노면을 주행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동차는 사실은 그 자동차의 바디나 이런 게 여러분이 실제로 보면 떠는 게 바디 자체도 떨고 있고, 그 하나하나의 파트들이 다 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하나의 파트들이 다 떨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면 일자유도로 모델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가 노면 위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 노면 위를 달려가면서 어떻게 진동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운동을 갖다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일자유도로 모델링을 하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전체 매스와 자동차의 서스펜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성을 갖다가 각각 질량과 강성으로 이렇게 이상화를 하고, 바퀴가 지면을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때 그때 얘가 이 매스가 어떻게 운동을 할까를 이렇게 바꿔준다. 아니죠. 이렇게 바꿔준다. 그래서 실제 물리계를 1차적으로 이렇게 단순화된 물리계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 단순화된 이상화된 그 물리계에 그 상응하는 그 수학적인 방정식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건 이제 그 1차 그 하나의 자유도를 갖는 2개 상계수 미방 형태로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모델 그 물리계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물리계 자체를 단순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단순화된 이 물리계로부터 수학적인 식을 유도하는 과정.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델링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주로 이 과목을 통해서 주로 배우는 거는 이게 주어지고 이렇게 이게 주어지고 여기서부터 이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공학 교육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거고, 실제로 그 앞에 과정, 실제적인 물리계를 이런 걸로 바꿔주는 거는 내가 그 어떤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게 일자유도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자유도가 될 수도 있고 다자유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무한대의 자유도를 갖는 연속계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일자유도 이어서 뒤에 장에서 쭉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실제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그러면 그 필요성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어떤 실제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것들을 해보면서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모델을 해야 이게 필요로 하는 현상들을 내가 분석해낼 수 있는가를 갖다가 자꾸만 해봄으로써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그 엔지니어로서의 직관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직관을 이용해서
이 정도의 현상을 하려면은 내가 모델은 적어도 뭐 3자유도 정도는 돼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데 앞뒤로 이렇게 피칭 이런 운동을 하는 이런 모델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모델은 안 되겠죠. 이거는 피칭 운동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모델을 해야겠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근데 그 직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중에 엔지니어로서의 좋은 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그 직관으로서 쉽게 다가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질을 많이 타고난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이 기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직관 그 소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종종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종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자기 저거에 빠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야 되고 좋은 소질을 가지고 있으면 조심을 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좌절하기 쉬운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쭉 살아보면은 뭘 깨닫게 되느냐면은 세상에 웬만한 일들은 노력을 당해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노력을 당해낼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내요. 절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자유도로 모델링을 했을 때는 일자유도로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진동 현상을 다루는 많은 문제들이 일자유도로 풀 수 있는 게 거의 한 6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자유도, 삼자유도 정도까지 해서 풀 수 있는 게 거의 8, 90%가 풀어요. 나머지 10% 정도가 굉장히 복잡한 모델들을 푸는 거고 그 실제로 공학에 등장하는 많은 진동 문제들은 아주 단순한 모델 가지고 대부분 다 풉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자, 그 중에서 반 이상의 문제가 일자유도로 모델링해서 진동 문제를 푸는데 자, 일자유도로 모델링이 됐다고 하면은 해도 이거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현상을 발견해낼 수가 있겠다. 분석해낼 수가 있겠다. 하고 판단이 돼서 일자유도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 모델링한 거는 이런 식 하나로 표시되는데 이때는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여기에는 질량과 스프링이라는 두 개의 요 값만 알면은 이 진동계의 고유 진동수를 알 수 있어요.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유 진동수는 루트 n분의 k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고유 진동수 이렇게 나오죠. 고유 진동수. 자, 루트 n분의 k라는 거는 그런데 저거 얘기했지만 그게 한 바퀴 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진동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한 주기 동안이 이게 1헤르츠라고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1헤르츠라고 1초에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2헤르츠라고 하는데 1헤르츠는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도는 게 2파이 라디안이기 때문에 2파이 라디안 퍼 세크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루트 n분의 k 했을 때는 그게 그 라디안 퍼 세크 값을 갖다가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헤르츠로 내가 진동수를 구하고 싶다. 몇 헤르츠냐 하고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예요.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 2파이분의 1이 앞에 붙습니다. 2파이분의 1 곱하기 루트 n분의 k예요. 루트 n분의 k를 고유진동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를 갖다가 고유진동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거는 그 고유진동수를 헤르츠 단위로 얘기할 거냐 아니면 라디안 퍼 세크 단위로 얘기할 거냐에 따라서 고유진동수라는 말을 양쪽으로 다 써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필요한 부분에서 항상 보면서 이거 어떤 걸로 쓰는가 하는 건 여러분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불분명하게 해놓고 나서 뭐 한쪽으로 썼다고 다른 쪽으로 틀리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기가 그냥 누가 고유진동수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고유진동수 몇 헤르츠다 하고 헤르츠로 딱 쓰든지 아니면 몇 라디안 퍼 세크다 라고 쓰든지 그거 썼다고 그래서 뭐 헤르츠로 썼다고 그래서 라디안 퍼 세크로 안 쓰고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한다든지 라디안 퍼 세크로 썼다고 해서 헤르츠로 안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든지 그러진 않아요. 만일에 그 문제에서 헤르츠로 구해라 고유진동수 몇 헤르츠냐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라디안 퍼 세크라고 썼으면 그건 감점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냥 물어봤다 그러면 그 양쪽으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M과 K가 일자유도에서는 일단 감쇄가 없다고 생각하면, 감쇄가 없으면 계속 진동하겠죠. 이렇게 스프링이 계속 한번 이렇게 늘렸다 딱 놓으면 감쇄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진동하는데,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값이 루트 n분의 k가 고진동수다. 그러니까 m과 k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걸 어떻게 알아낼 거냐 하는 거죠. 그 진동계에서 이걸 어떻게 알아낼 거야? m 값과 k 값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거죠. 이 m이 mk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이 앞에 x 더블 닷이 될 수도 있고, 얘가 회전 운동하면 이게 세타 더블 닷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방정식은 똑같은 거죠. 이계 미방 형태면 그 이게 저 미분항의 앞에 붙어 있는 놈이 m 값을 대표하는 거고, 이 x 0차 값인 이 x 1차 값인 이놈의 앞에 붙어 있는 이게 k 값이 되는 거고, 대표하는 게. 그래서 항상 mx 더블 다 플러스 kx가 될 수 있지만, 그게 뭐 m 세타 더블 다 플러스 k 세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x가 되든 세타가 되든 뭐가 되든 y가 되든 뭐가 되든 하여간 이계 미방 형태가 됐을 때 그 이계항 앞에 붙어 있는 게 m이고, 그다음에 영계항이 되는 거죠. x 앞에 붙어 있는 그게 k가 되는 거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할 때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게 이 에너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에너지 방법. 에너지 방법은 복잡한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일자유도 모델이 아니라 이자유도 모델 이상이 되면 이 에너지 방법으로는 못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라그랑지 방정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걸 갖다가 방정식을 유도합니다. 물론 뭐 라그랑지 방정식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뉴턴의 방정식으로 얼마든지 방정식 다 유도할 수 있는데, 복잡해지면 질수록 그 뉴턴의 방정식으로 풀려면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유도된 식이 라그랑지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그랑지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 역학을 다루면서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평면 운동하는 그런 예제에 아주 적합한 그런 예제들의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데 아주 적합한 그런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일자유도계에 대해서는 이 에너지 방법이라는 걸 쓸 수 있다. 이 방법 뭐냐? 일자유도계가 가지고 있는 요게 T는 운동 에너지고 U는 보존 에너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일자유도계에 그냥 자유진동을 하고 있다 하면은, 자유진동을 하고 있을 때 감쇄가 없다고 하면은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의 합은 보존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 그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동력학에서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이용합니다. 이 법칙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 합이 일정하다라는 이 식으로부터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진동하는 점은 운동 에너지의 맥시멈 값이 도달했을 때는 보존 에너지 값을 0으로 놓으면은, 그게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됐을 때 보존 에너지 값이 맥시멈이 되고, 이게 반복하는 그런 운동이 되는 거죠. 이게 진동할 때. 예를 들어서 스프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진동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지나갈 때 속도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때 운동 에너지가 제일 커지고, 그때 보존 에너지 스프링이 하나도 안 늘어난 상태에서 0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늘어났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0이 되니까 0이 되고, 대신에 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보존 에너지가 맥시멈이 되고, 그런 운동을 계속 하죠. 그래서 그 식에서부터 운동 에너지의 맥시멈 값은 보존 에너지의 맥시멈 값이 된다라는 이런 식을 알 수가 있어서, 요 식에서 고유진동수를,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고유진동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운동 방정식을 직접, 일자유도계의 운동 방정식을 직접 구할 수 있는데, 그 방정식 직접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운동 에너지 플러스 보존 에너지가 일정하다라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버리면은 운동 방정식 그냥 구해져요. 그러면 그 방정식으로부터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일자유도 시스템이 있다 했을 때, 이 시스템에 여기에 보면은
그 보존 에너지는 스프링에 의한 보존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보존 에너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 시스템의 보존 에너지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델타라는 게 중력에 의해서 늘어난. 그래서 여기가 스태틱 이퀄리브리움 정적 평형 위치예요. 그래서 즉 K 델타가 mg가 되는 요 위치죠. K 델타가 mg가 되는 위치가 여기다. 여기가 스태틱 정적 평형점이라고 하면은 요 델타 값이 그렇게 구해질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매저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그 x 값을 매저를 하면은 여기 스프링이 늘어나는 길은 x 플러스 델타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그거의 스프링의 보존 에너지는 요 k 2분의 1 k x 플러스 델타에 자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보존 에너지 중력에 의한 보존 에너지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걸 요거를 보존 에너지 값을 마이너스 mgx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 동력학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놈이 이게 x면 요거 속도는 x 다트가 되니까 요거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x 다트 자승이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놈을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런 값이 구해져요. 요거 더해서 그 t로 미분하면 이렇게 구해지는 걸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 다시 항상 이 운동할 때 x 다시 항상 0이 되는 게 아니니까 mx 더블 닷 플러스 kx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동 에너지 더하기 보존 에너지를 시간에서 미분하면은 바로 이 운동 방정식이 유도된다 이거죠. 물론 이거는 이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이걸 유도하려고 지금 이걸 동원한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이 지금 에너지 방법이라는 걸 갖다 다른 예제에도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T 맥시멈 운동 에너지 맥시멈 값하고 보존 에너지 맥시멈 값으로 만일에 이걸 구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그 조화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조화 운동을 여기서 이렇게 사이너소이드하게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A 사인 오메가 T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동하기 때문에 그때 진폭을 A라고 그러면은 이 보존 에너지의 맥시멈 값은 2분의 1 KA 자승해서 이걸 중심으로 하면 중력을 무시하고 스프링만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게 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태틱 이퀄리브리움 포지션에서부터 매저하면은 중력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보존 에너지의 맥시멈 값은 2분의 1 K의 이 늘어난 길이의 맥시멈 값이 A 진폭 자승. 그다음에 운동 에너지 맥시멈 값은 A 사인 오메가 T를 한번 미분하면은 그 X 다트가 되는데 X가 A 사인 오메가 T면은 그러면 오메가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 X 다트의 맥시멈 값은 오메가 A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 맥시멈 값은 2분의 1 M 그 V 값이에요. 그러니까 속도의 맥시멈 값이 오메가 A니까 오메가 A의 제곱하면 얘하고 이놈이 같다라는 조건에서 오메가는 루트 M분의 K라는 게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자, 이거는 오메가 루트 n분의 k라는 거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걸 보여줬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에너지 방법이라는 게 이거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에너지 방법 적용해도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구했던 이런 운동 방정식과 고진동수가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제를 여기다 적용한 거고, 실제로는 바로 에너지 방법을 이런 예제에 대해서 적용해 보려고 이 에너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진자 운동을 한다. 자, 진자 운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놈이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구해 보면은 얘 진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속도는 뭐가 돼요? L 세타 다트가 되죠. 세타 다트. 세타가 이 각도니까 이렇게 회전 각 속도는 세타 다트가 되죠. 그리고 요놈의 속도는 이 길이 곱하기 세타 다트가 속도가 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L 세타 다트의 자승이어야 돼. 그죠? L 세타 다트의 자승. 그 다음에 이놈이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보존 에너지밖에 없어요. 중력에. 그럼 중력을 여기를 갖다가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을 때를 0으로 놓는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세타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요 올라간 위치 그거를 H라고 하면 MGH만큼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죠. 포텐셜 에너지 MGH. 근데 H가 뭐냐면은 L1 코사인 세타죠. H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 있다 수직으로 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요 높이 차이 난 게 L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이거 동력학에서 여러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거는 이거 테일러 시리즈로 이렇게 분해해 보면 1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세타 자승 더하기 4 팩토리얼 분의 세타 4승 이렇게 쭉 나가죠. 사인 세타는 세타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세타 3승 플러스 5 팩토리얼 분의 세타 5승 이렇게 나가죠. 그 테일러 시리즈 여러분이 공업수학 배울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걸 갖다 적용해 보면은 얘가 세타 자승까지 어프록시메이트 돼 있는 놈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분의 mgl 세타 자승이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진자 운동은 그래서 이렇게 선형 모델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기에 4승이 더 섞일 수 있어요. 4승이. 그런데 우리가 요 세타가 아주 작다고 생각하면 세타 4승은 세타 자승에 비해서 워낙 작기 때문에 그 무시한 거죠. 무시하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평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타 값이 작을 때 그때 요게 선형 진동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커져 버리면은 선형 진동 운동 안 합니다. 선형. 그러면 비선형 저걸 따져 줘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요 값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t 값은 요거고 u 값은 요거면은 금세 얘기한 대로 t 플러스 u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거를 갖다가 t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이런 식이 구해진다 이거죠. 이런 식이. 그래서 여기서 세타 다트가 항상 0이 아니니까 요 안에 가로 안에 있는 놈이 0이다 하는 게 바로 이 진자의 운동 방정식이에요. 운동 방정식 그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표시해 보면 이 앞에 있는 놈이 세타 더블 다 앞에 있는 놈이 m에 해당하는 거고, 세타 앞에 있는 놈이 k에 해당하는 거죠. L분의 g가. 그 아까 mx 더블 다 플러스 kx는 0이나 요거 1 세타 더블 다 더하기 L분의 g 세타는 0이나 마찬가지죠. 뭐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저거니까. 그러니까 오메가 값은 루트 m분의 k, 그러니까 m은 1이고 k는 L분의 g니까 루트 L분의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진동수다. 진자 운동을 하는 거의 고진동수다. 라디안 퍼 세크의 단위로 표시되는 고진동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이거죠. 이렇게 구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그 에너지 방법이라는 걸 알면은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그 종류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 에너지 방법 일자유도계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풀 수 있다 이거죠. 그거보다 더 사실은 복잡한 예제로 나오는 게 이 지금 질량 스프링계인데, 이거는 우리가 여태 그 대부분의 진동 그에서 배우는 그 내용은 실제 질량 스프링을 다루는 게 아니고 실제 시스템을 질량 하나와 스프링 하나로 이상화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진짜 스프링이 있다. 진짜 스프링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상화된 스프링을 앞에서 얘기할 때는 걔는 질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 실제 스프링은 스프링 자체가 질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단위 길이당 질량을 갖다가 단위 길이당 질량을 로라고 했어요. 이 단위 길이당 질량 로는 그러니까 mass density하고 다른 거예요. 길이당 density예요. 길이당 mass density, 부피당 density가 아니라, 이걸 갖다 그러면 이 스프링의 질량 전체 질량을 ms라고 하면은 이 전체 길이를 갖다가 l이라고 하면은 단위 길이당 질량은 L분의 MS가 되겠죠. 단위 길이당. 그러면 여기서 스프링의 어떤 일정 부분 dy만큼을 요만큼 띄어내서 요거의 질량을 한다 그러면 바로 L분의 MS 곱하기 dy가 요 부분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의 질량이 되고, 그런데 이 스프링이 이렇게 움직일 때 말이죠.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스프링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속도가 다 달라지죠. 얘의 속도가 여기 x로 돼 있으니까 얘의 속도가 x 다트라고 그러면 이 스프링의 끝에 있는 놈의 속도가 x 다시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놈의 속도는 0이죠. 여기는 붙어 있으니 0이죠. 가운데 있는 놈은 2분의 x 다시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니어하게 속도가 변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y의 L분의 y 곱하기 x 다트가 이 y 지점의 요거의 속도가 되는 거죠. 그죠? L분의 y. 왜냐면 y가 0이 되면 속도가 0이고 y가 L이 되면 속도가 x 다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의 속도는 L분의 y x 다트란 말이죠. 그죠?
그게 L분의 Y X 다트, 요게 L분의 Y X 다트란 말이죠. 그리고 그 부분의 요놈의 질량은 아까 얘기한 대로 L분의 MS의 dy, 요게 질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포션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L분의 MS dy, 그 다음에 L분의 Y X 다트의 자승, 이놈이 속도니까, 그 부분의 속도니까. 자, 이게 그 한 포션의, 스프링 한 포션의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Y가 0에서부터 L까지 변하면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줘야 되니까 이놈을 인테그랄을 해줘야 돼. 여기 인테그랄을 해주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바로 여기서 구했던 놈이고. 그래서 이걸 인테그랄을 해주면 여기에 바로 Y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이거 dy로 적분하니까 이 Y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결국은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스프링이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3분의 ms x 닷의 자승,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계산해 보면 그냥 그렇게 나오니까 그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스프링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구해냈나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는 게.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달려있는 질량의 운동 에너지, 물론 2분의 1 mx 다트의 자승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mx 다트의 자승 더하기 스프링의 운동 에너지, 스프링 운동 에너지 2분의 1 3분의 ms x 다트의 자승, 이 두 개 더한 게 토탈, 이 시스템의 토탈 운동 에너지예요. 토탈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더하기 3분의 ms의 x 다트의 자승, 이게 토탈 운동 에너지예요. 물론 스프링이 갖는 보존 에너지는 2분의 1 kx 자승이죠. kx 자승. 스프링에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는 kx 자승. 여기 x만큼 늘어나면 이 스프링이 저거는 2분의 1 kx 자승이에요. 그러니까 보존 에너지는 2분의 1 kx 자승이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플러스 3분의 ms x 다트의 자승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x 다트의 자승이고 보존 에너지가 2분의 1 kx 자승일 때, 그때 고유진동수가 루트 m분의 k였는데 m이 m 플러스 3분의 ms로 바뀌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m 대신에 m 플러스 3분의 ms가 들어가는 거죠. m 플러스 3분의 ms분의 k, 이게 이놈의 고유진동수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 이거죠. 여기서도 지금 그 앞에서 했던 에너지 방법이 이용된 거죠. 에너지 방법이 에너지 방법에서 그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를 구해서 운동 에너지의 그 질량에 해당하는 값, 그리고 보존 에너지의 그 강성에 해당하는 값, 이걸 각각 구한 거예요. 운동 에너지 질량에 해당하는 값이 이 시스템의 경우는 m 플러스 3분의 ms가 되어버린 거고, 강성은 여전히 k였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죠. 자, 여기 또 다른 예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뉴턴의 방법을 안 쓰느냐 하면 바로 이런 예제들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이런 예제 때문에. 뉴턴의 방법으로 이걸 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뉴턴의 방법을 적용하려면 무지하게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는 거죠. 에너지 방법을 쓰면 이게 훨씬 쉽다 이거죠. 자, 얘가 일자유도 시스템이다 이거예요. 자, 일자유도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자유도라는 거는, 자, 그 형상을 갖다가 기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유도라는 개념은 조금 이제 고등한 어떤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 또 특별한 시스템에서는 또 좀 달라지는데, 이런 일반적인 여러분이 다루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유도라는 건 뭐하고 같으냐면, 이 시스템을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가장 변수 하나, 그 변수 하나만 있으면 이 시스템의 모든 위치나 이런 게 다 결정된다 하면은 그게 자유도 수예요. 그 변수 수가.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갖다 세타로 잡은 거예요. 세타로. 얘가 세타만큼 돌아가는 게 결정되면 얘 위치가, 얘가 돌아가면서 실이 늘어날 테니까 이게 결정이 되고, 얘가 돌아가는 위치도 결정이 되고, 얘가 스프링이 늘어나는 양도 결정이 되고, 다 결정돼 버리죠. 세타 하나로 다 결정이 된다 이거죠. 하나로는 안 되고 두 개는 있어야 모든 형상이 다 결정이 된다. 형태가 결정이 된다. 형태라는 걸 갖다가 영어로는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데, configuration을 결정하는데, 형태를 결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변수 수가 자유도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다루는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안 되는 예제가 있는데, 그런 예제는 여러분이 여기서는 안 다루기 때문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예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유도 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일자유도 이게요. 세타 하나만 결정되면 나머지 모든 게 다 결정돼. 세타에 따라서 얘 움직임이나 얘 디스크의 움직임이나 이 스프링이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게 다 결정돼요. 그러니까 세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걸 이 형태를 갖다 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이게 일자유도 시스템이다. 그러면 자, 이 시스템에 에너지 방법을 쓴다 그러면은 에너지 방법을 쓴다면 이 시스템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보존 에너지는 얼마냐? 이걸 결정하면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 자, 물론 보존 에너지를 다룰 때 이런 시스템이 있을 때 얘가 그 중력에 의한 보존 에너지가 있지만 여기 스프링이 있어서 이 중력이 작용하는 것과 스프링이 작용하는 건 서로 캔슬링과 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항상 여기 이 출발점을 갖다가 스태틱 이퀄리브리엄 포지션, 즉 이게 중력과 얘가 스프링이 늘어나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서로 평형을 이루는 점을 그 평형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아서 거기서부터 이걸 잡으면은 늘어난 길이를 잡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중력에 의한 보존 에너지는 안 따져줘도 된다 그랬죠. 안 따져줘도 된다. 그냥 스프링만 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꼭 복습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의 속도가 R1 세타 다트이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가로치고 R1 세타 다트의 자승. 이게 요놈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죠. 그 다음에 이 디스크가 가지고 얘는 회전은 여기 요 중심 디스크의 중심에 핀 조인트로 돼 있어서 얘가 회전 운동만 하기 때문에 얘는 회전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죠. 얘가 가지고 있는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이게 관성 모멘트가 J죠. 폴라 매스 모먼트 오브 이너시가 J니까 극관성 모멘트 질량 관성 모멘트가 J니까 2분의 1 J 세타 다트의 자승이죠. 그래서 그 두 개 더한 게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체 운동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놈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는 이 스프링이 늘어나는 것에 의한 보존 에너지죠. 아까 이 중력에 의한 건 얘하고 캔슬돼서 이거 안 따져도 된다 그랬죠. 된다. 그래서 얘 스프링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보존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2분의 1 K 늘어난 길이는 R2 세타죠. R2 세타. 그러니까 2분의 1 K 가로치고 R2 세타의 자승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와 보존 에너지가 구해지고 나면 여기 이렇게 구해지고 나면은 자, 요 바로 앞에 있는 놈이 요게 M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M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서 요걸 하면은 KR2 제곱이 K에 해당하는 게 되죠. R2 제곱, KR2 제곱이. 그죠? 앞에서 여러분이 2분의 1 MX 다트에 자승하고 2분의 1 KX에 자승하는데 X 다트 대신에 세타 다트. X 대신에 세타로 바꾸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여기 고해진 동수가 여기 나오는 J 플러스 MR1 제곱분에 여기 나오는 KR2 제곱. 이렇게 바꿔진 것 뿐이죠. 바꿔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 고해진 동수. 근데 여기 나온 이런 예제를 갖다가 여러분이 뉴턴 방정식으로 운동 방정식 유도해서 하려고 그러면 저건 못 구해요. 이런 에너지 방법으로 풀면 이게 쉽게 이렇게 고해진 동수가 나오는데 또 다른 하나 또 더 복잡한 예를 여기 보여주고 있죠. 더 복잡한 예. 얘는 요런 디스크가 요런 안에 요런 디스크 요렇게 생긴 요거 위에 요렇게 곡면 위를 갖다가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서 이렇게 굴러갔다가 다시 이렇게 저것 때문에 중력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이런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제를 굴러간다고 그랬어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이렇게 도는 거에 미끄러지기까지 하면 얘는 이자유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굴러가기 때문에 세타가 하나만 결정되면 모든 게 다 결정되죠. 변수 하나만 가지고 이 모든 형태가 다 결정돼 버려요. 형태가 다 결정돼 버리는 거죠. 세타가 결정되면 얘가 돌아간 이 파이하고 세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R 파이가 라지 R 세타하고 같죠. 스몰 R 파이가. 그죠?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자. 돌아갔을 때 요 빨간 선이 원래 여기 있었던 놈이에요. 여기 있었던 놈.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은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같잖아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지죠. 그죠? 돌아가는 게. 그래서 요 길이는 뭐냐면은 라지 R 곱하기 세타고 요 길이는 스몰 R 곱하기 파이죠. 그래서 그게 같다고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 관계가
그게 같다 하면서 여기 써놓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라지 R 세타는 스몰 R 파이하고 같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라지 R 세타 다트와 스몰 R 파이 다트도 같겠죠. 미분하면.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 자, 그럼 여기서 디스크의 이놈의 각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디스크의 각속도. 자, 운동 에너지 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운동 에너지. 자, 이놈의 운동 에너지, 이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는 디스크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이 디스크는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를 두 개를 다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력학 배울 때 제대로 잘 배운 사람은 그게 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전혀 뭐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때 중간 이하로 들었던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거 얘기하면은 이거 좀 새롭게 느껴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테지만, 여러분이 이걸 하여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면 동력학 지식이 제대로 지금 그 베이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빨리 그거를 다시 복습을 하면서 쫓아와야 돼요. 복습을 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그 시간을 안 들였으면 나중에 언젠가 그거에 페이오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세상에 방법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미리 지불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불할 때는 꼭 덤으로 더 지불해야 돼요. 그게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젊을 때 빨리 지불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지불 또 안 하죠? 나중에 몇 배가 돼서 다시 청구서가 돌아와요. 몇 배가 돼서. 나중엔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핸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여러분이 수습을 하는 게 좋아요. 수습을. 좀 빨리 쫓아오면서 공부하면서 전에 공부 안 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시 복습하면서 쫓아오는 시간 더 많이 들여야 되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이 각속도가 지금 얘기하듯이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병진 운동 에너지는 요 중심점의 속도의 제곱에다가 요 디스크의 질량 곱하기 2분의 1, 한 2분의 1 m 요 점의 속도의 제곱, 요게 병진 운동 에너지죠. 강체가 움직일 때 강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와 병진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병진 운동 에너지는 그 강체 병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그 강체 질량 곱하기 강체 질량 중심점의 속도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강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요놈의 관성 모멘트, 자기 질량 중심점에 대한 관성 모멘트, 이 디스크 같은 경우는 2분의 1 mr 제곱이죠. 스몰 r 제곱. 우리가 디스크 같은 건 디스크나 실린더 같은 건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관성 모멘트가 얘가 디스크가 아니라 얘가 공이다. 그러면 5분의 2 mr 자승이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동력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디스크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2분의 1 mr 제곱. 그게 이놈의 그 관성 모멘트고, 2분의 1 곱하기 관성 모멘트 2분의 1 mr 제곱. 그러니까 4분의 1 mr 제곱이 되네요.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mr 제곱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놈의 각속도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 그게 바로 2분의 1 j 오메가 제곱 해가지고 회전 운동 에너지죠. j는 여기서 2분의 1 mr 제곱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오메가를 구해야 돼요. 오메가. 이 디스크의 오메가. 디스크의 오메가. 그럼 디스크의 오메가가 얘가 파이만큼 돌아갔다 그래서 파이 다트가 디스크의 오메가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이 다트가 오메가가 아니에요. 얘가 이게 돌아간 게 파이가. 왜냐면 얘는 이 파이 다트라는 건 이게 바로 자전하는 놈이지만 얘는 공전도 해요.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할 때,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할 때 요 공전량만큼을 빼줘야 돼요. 얘가 돌아간 거는. 원래 이놈이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서 요런 각도가 요만큼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하고 차이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잖아요. 그죠? 돌아간 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간 거잖아요. 요만큼 빼줘야 되죠. 요만큼이 바로 세타죠. 세타. 그래서 여기서 그 각속도를 보면은 여기서 각속도를 여기 보면은 파이 다트에서 세타도만큼 빼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놈이 바로
각속도가 된다. 이거죠. 동력학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동력학을 잘 들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이 닷 빼기 세타 닷인데 파이와 세타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요 점의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곱하기 세타 다트 이렇게 되죠. 라지 R에서 스몰 r 뺀 거에서 세타 다트 한 거죠. 여기 라지 R에서 스몰 r 뺀 건 세타 다트. 요게 속도.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c의 제곱. 요거에 요 속도에 여기 질량 중심의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j. j는 아까 얘기했듯이 디스크면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그랬죠. 일단 오메가 d의 제곱. 요 오메가 d가 여기 오메가 d의 제곱.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놈이 가지고 있는 보존 에너지는 얘가 여기 있을 때 요 놈이 여기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요 높이 차이 mg 요 높이 차이가 되는 거죠. 이 높이 차이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요만큼 높이 차이 난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중심의 높이 차이나 여기 끝점의 높이 차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근데 요 점이 저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 라지 r 빼기 스몰 r의 1 마이너스 여기 나온 것처럼 코사인 세타 요거죠. mg 요 높이에서 요거에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거 펜들럼 모션 할 때 했던 보존 에너지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분의 세타 제곱으로 요게 근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2분의 1 mv 제곱에서 요 브라켓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m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2분의 1 k x 제곱에서 요 안에 요 브라켓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k에 해당하는 거고 요는 m에 해당하는 거고 그래서 루트 m분의 k 이게 m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이퀴벌런트 분의 k 이퀴벌런트 m 이퀴벌런트는 요 놈이고 요 브라켓 요게 있는 거고 k 이퀴벌런트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그래서 보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구함으로써 고유진동수를 금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방법으로 일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에너지 방법은 일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한테 고유진동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연습 문제 에너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런 걸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쭉 제시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풀도록 하세요. 이 강의 노트에 보면은 뒤에 이 강의 노트 제일 마지막에 그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쭉 나오니까 그것들을 쭉 풀어보세요.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푸세요. 나중에 퀴즈 문제가 다 거기서 나니까 미리미리 한꺼번에 소나기로 풀려고 그러지 말고 뭐든지. 자, 앞에서 이렇게 다뤄왔을 때, 지금 강성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기 보면 중력도 있고 스프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미케니컬 시스템에서 강성을 발생시키는 것 중에 그 큰 두 가지 하나는 그냥 디스크리트하게 스프링, 진짜 스프링처럼 코일 스프링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자동차의 그 서스펜션에 코일 스프링 같은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있는 그런 스프링이 있는데 그런 종류의 스프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그 구조에 의한 스프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구조. 그러면 구조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보가 있다, 이 바가 있다. 그럼 바를 갖다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그러면은 얘가 강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이 바의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강성, 그 인장 방향의 강성, 그 강성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L분의 2A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강성이 L분의 2A고 이렇게 비틀었을 때 토셔널 강성, 비틀린 강성이 L분의 GJP. 이 JP라는 건 폴라 에어리아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요 바의 요쪽 방향의 면적 관성 모멘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JP는 G는 전단 강성을 얘기하는 거고 전단 강성. E는 영스 모듈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재료의 영수 모듈러스. A는 요 바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L은 이 바의 길이.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가 클수록 강성은 작아지죠. 이게 더 길수록 강성은 작아져요. 여러분이 스프링을 갖다가 같은 스프링도 여러 개 연결하면은 강성이 점점 약해지죠. 똑같은 스프링을 여러 개 연결하면은 강성이 약해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유도되는가 하는 건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저 재료학에서 배우는 시그마는 역률 곱하기 입실론 그 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유도하는 거 쉽죠. 시그마라는 건 바로 F를 갖다가 A로 나눈 값이죠. F는 A로 나눈 값이 힘이 면적에 작용하니까 시그마가 그 응력이 F 나누기 A잖아요. 그죠? F 나누기 A. 그리고 입실론이라는 거는 늘어나는 길이 X를 갖다가 L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걸 양쪽에다 대입하면 이 식이 금세 나옵니다. 이 식이. K 값이 이게. F는 KX에서 이 식이 그냥 나와요. K가. 자, 그게 나오고 나면 이거하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놈이 바로 이거예요. 에너지를 똑같은 이거는 병진 방향의 강성, 요거는 회전 방향의 강성. 똑같아요. 회전 방향에는 병진 방향의 역률 대신에 전단 강성 G 값이 사용되고 병진 방향의 면적 A 대신에 면적 모멘트 JP가 사용이 되고 그래서 요것만 외우고 있으면 요것도 저절로 동달아야 돼요. 자, 이거는 이 바의 이쪽 방향의 인장이나 비틀림에 대한 강성이고 요 마지막 놈은 굽힘 강성이에요. 이 바가 있을 때 이쪽 방향은 굽힘. 그래서 이 굽힘 강성은 이게 캔틸레버 구조일 때 이쪽은 픽스드 돼 있고 이쪽을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F로 눌렀을 때 델타만큼 이게 X만큼 굽혀진다, 처진다 했을 때 그 K 값에 해당하는 게 L3승분의 3 이하이죠. 이거 많이 쓰이는 얘기입니다. 이거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통 경우 L 값이 굉장히 크죠. L 값이 크기 때문에 이 굽힘 강성이 이런 강성들보다 훨씬 작아요. 그죠? 소프트웨어. 이거 뭐 당연히 하죠. 이쪽으로 잡아당길 때 늘어나는 양보다 이쪽으로 했을 때 이렇게 굽혔을 때 처지는 양이 훨씬 더 매그니튜드가 커지죠. 그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밑에 L3승이 있어서 그래요. L3승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캔틸레버 보가 있을 때 길이 1m짜리에 1N을 가했을 때 1mm가 쳐졌다면은 2m가 되면 몇 mm가 쳐지냐 하면은 여기 이거에 의해서 8mm가 쳐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3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3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내용을 갖다가 이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캔틸레버 보가 있는데 여기에 질량이 이렇게 달렸다. 그래서 이렇게 진동한다 그러면 바로 M은 M이 되는 거고 여기 K는 여기에 K 값이 바로 스프링 K가 L3승분의 3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캔틸레버 보 끝에 이렇게 매스가 달려서 이렇게 하는 놈을 갖다가 바로 스프링 매스로 했을 때 이 스프링에 해당하는 놈이 바로 L3승분의 3 이하가 된다. 그래 그렇게 이상화한 꼴이라는 거죠. 실제 구조를 갖다가. 그래서 실제 구조에서 등장하는 강성들이 그렇게 구해진다 하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여기 스타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은 이건 실제 스프링이 여러분 디자인했을 때 그 스프링이 여기에 그 스프링의 재료의 전단 강성 값이 G고 그 스프링이 이렇게 코일을 감았을 때 그 코일의 그 직경 코일의 코일의 두께 그게 D예요. 코일의 두께가 D고 여기 R이 코일을 이렇게 감았다면 여기 그 코일에 이렇게 감은 요 반경이 있죠. 그게 라지 R이고 여기 몇 번 감았느냐 하는 게 여기 N이에요. N이에요. 그래서 그 D 값, G 값, R 값, N 값이 결정이 되면은 이렇게 감은 코일 스프링의 강성 값이 얼마라는 게 그 1N을 눌렀을 때 얘가 1미터를 눌렀을 때 얼마의 힘을 발생시키느냐 하는 게 바로 이 강성값 K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해석적으로 이걸 유도해 놨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유도했느냐 하는 건 여러분이 여기서 뭐 그거를 뭐 따질 필요는 없고 우리는 여기서 진동에서 그 강성 값이 그렇게 유도된다 하는 걸 알고
만일에 그런 코일 스프링 여러분이 디자인 해야 된다 그러면 이 K값이 주어지고 재료가 주어지면 G값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그 스페이스의 어떤 그 크기가 주어지면 그때 이 R값 같은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D값이나 이런 걸 갖다가 D값이나 N값을 조절해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K값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 스프링을 갖다 디자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때 이걸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식들입니다. 스프링을 갖다가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리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 스프링을 병렬로 연결하면 양쪽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잡아당기려면 이쪽도 이겨야 되고 이쪽도 이겨야 되니까 당연히 강성이 그 두 스프링의 강성의 합과 같아지는 건 당연하죠. 병렬로 하면은. 근데 직렬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해집니다. 직렬로 하면은 두 개를 K1이라는 스프링과 K2라는 스프링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체의 강성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하죠. 이 공식은 여러분이 저 전기회로 저항 그 값 계산할 때 직렬 병렬 할 때 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아주 비슷한 그런 저거죠. 그냥 왜 그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외워두면 돼요. 그게 왜 그러느냐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지만 그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뭐 이렇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자, 일자유도 시스템 관련해서 에너지 방법에 대한 거를 여태까지 다룬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런 그 일자유도 시스템에서 등장하는 질량이나 질량 자체를 측정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냥 무게 달면 되니까. 근데 진동하는 시스템에서 이런 질량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 경우에 그 질량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성 모멘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관성 모멘트라는 건 달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관성 모멘트라는 거는. 그죠?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는 건 여러분이 동력학 쪽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그 질량이 어떻게 분포했느냐와 관련된 있죠. 질량이 넓게 분포돼 있을수록 그 관성 모멘트가 커져요. 관성 모멘트라는 건 질량 모멘트가 분포된 정도를 정량화한 양을 갖다가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겁니다. 질량이 넓게 퍼져 있을수록 같은 양의 질량이라고 해도 넓게 퍼져 있으면 돌리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돌리기가 얼마나 힘드냐가 바로 관성 모멘트가 얼마나 크냐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관성 모멘트가. 그래서 그런데 그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죠. 그건 뭐 달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금세 여기 다뤘지만 역률 같은 거, 강성과 관련돼서 역률 같은 거, 역률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해서 가장 그 파퓰러하게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재료학에서 잡아당기죠.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인장 테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끊어질 때까지 잡아당겨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 스트레인과 스트레스 사이의 관계 이 기울기를 가지고 역률을 구하죠.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구하지만 진동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게 구할 수가 있다. 역률 같은 걸 구할 때. 그런 진동을 통해서 또 달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미케니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퍼티들을 갖다가 측정해낼 수 있는 진동을 통해서 그놈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측정함으로써 관성 모멘트가 얼마가 되는지 또는 역률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측정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관성 모멘트 우선 여기 보면은 관성 모멘트를 여기 이거 뭐죠?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다. 그럼 자동차의 이 요잉 이쪽 방향의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갖다가 알고 싶다. 이걸 요라고 그래요. 그 버티컬 액시스에 대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놓여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이쪽 방향의 관성 모멘트.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를 그 요잉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 방향의 관성 모멘트가 얼마가 되느냐? 물론 관성 모멘트를 갖다 여러분이 CAD 데이터가 다 있으면 그걸 다 더해가지고 가지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만든다 이거죠. 자동차를 이런 커다란 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위에다가 실을 갖다 쭉 달아요. 그래서 다른데 여기는 지금 2개짜리가 돼 있는데 2개짜리는 사실은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고 3개짜리를 하면
정해져. 3개가 됐든 2개가 됐든 마찬가지 이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그 설명의 편의상 2개짜리를 했는데, 그리고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비틀었다가 딱 놓으면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 진동 주기를 측정함으로써 얘의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되냐가 결정된다. 관성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이 진동 주기가 길어지겠죠.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얘가 빨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 방정식을 구하겠다 이거죠. 그 방정식을 구하겠다 여기서. 자, 우선 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돌렸을 때 얘가 이렇게 돌아간 각도, 이쪽 플레인에서 봤을 때 돌아간 각도를 갖다가 여기 보면은 세타만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얘가 세타만큼 돌아가면 줄이 이렇게 있다가 줄이 이렇게 꼬이겠죠. 꼬여요. 그러니까 줄이 원래는 이렇게 수직으로 천장 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돌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각도가 이렇게 지게 되겠죠. 그 각도를 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꼬연 파이. 자, 그렇게 파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서부터 요 꼬여서 이렇게 요 길이 곱하기 요 파이 한 놈이 끝이 돌아간 놈이란 말이죠. 끝이 돌아간. 그 놈이 요 길이 곱하기 세타만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식이 바로 요게 L 곱하기 파이가 R0 곱하기 세타가 된다. 이 식으로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게 끝에 점이, 줄의 끝에 점이 움직인 양이 바로 요 양인데, L 파이 또는 R0 세타가 바로 그 양인데 그게 같다라는 식으로 써놓은 거고. 자, 그렇게 돌아갔을 때, 줄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 줄을 갖다가 여기 보면 여기 무게를 갖다가 질량 M인 걸 갖다가 여기 올려놓으면은 요 양쪽 끝에 2분의 mg, 그 mg라는 무게가 여기 걸리고 있으면 요 양쪽 끝에 2분의 mg만큼씩 걸리겠죠, 무게가. 그래서 이게 2분의 mg만큼 이렇게 양쪽 끝에 이렇게 걸리고, 수직으로 걸리고 있고, 그 자중이 걸리고 있을 때 이게 실이, 여기 파이만큼 이렇게, 여기서부터 파이만큼 이렇게 되는 요 실이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니까 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과 요 놈이 잡아당기는 힘의 합이 바로 이렇게 다시 복원하려는 복원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요게 이렇게 돌렸다가 하면은 다시 이렇게 돌아오려고 그러는 그 힘이 바로 요 파이 값이 요 두 개의 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거. 중력과 밑으로 작용한 중력과 실의 장력 두 개 합. 그러면 요 두 개 합을 갖다 계산해 보면 여기서 결국은 요게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요게 파이가 돼요. 그러니까 요 F는 뭐가 되냐면 2분의 mg의 탄젠트 파이가 되는 거죠. 탄젠트 파이. 탄젠트 파이는 파이하고 같아요. 파이 값이 아주 작으면은 탄젠트 파이는 파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F 값이 2분의 1 mg 파이라고 여기 구한 겁니다. 원래는 2분의 mg 탄젠트 파이인데. 근데 파이는 아까 앞에서 그래서 2분의 mg 파이인데 여기에 원래 밑에 깔려있던 파는 무게가 이제 M0고, 여기에 위에 올려놓은 놈이 이게 자동차라고 그러면 그 놈이 스몰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더한 놈이 이제 요 전체 질량 라지 m이 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온 거고, F 값이.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됐으면은 이놈의 운동 방정식 구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요쪽 방향의 관성 모멘트, 이쪽 방향의 관성 모멘트가 원래 요놈이 가지고 있는 요쪽 방향 관성 모멘트를 I0라고 한 거고, 그 위에 올려놓은 요놈의 관성 모멘트를 라지 I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I0 더하기 I에, 그 다음에 요놈이 이렇게 돌아가는 요 가속도, 요게 돌아가는 각도가 세타였으니까 각가속도는 세타 더블 다시입니다. 세타 더블. 이놈이 얘가 아까 얘기했지만 요 파이가 요 F가 양쪽 실 끝에서 복원력이 F씩 작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F 작용하고 여기로 F 작용하니까 복원력이 요 두 개에 의한 토크가 발생하죠. 요 두 개가 커플이죠. 커플에 의한 토크가 발생해서 이 두 개 곱하기 이 길이만큼의 토크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EFR0, 그러니까 F 곱하기 ER0, 이거 곱하기 ER0 하든지 요거 곱하기 요 R0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EFR0가 발생하죠. 모멘트가, 복원 모멘트가. 그래서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붙은 겁니다.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F를 갖다 여기 있는 놈을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 파이를 갖다가 그리고 세타로, 파이와 세타 사이의 관계식이 앞에 구해졌죠. 그걸 치환해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 식이 얻어진다. 이 식이 얻어진다. 요 식이 바로 요 식이에요. 요 부분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요걸 요쪽으로 넘겼을 때, 요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식에서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M에 해당하고 요 앞에 있는 요 놈이 K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오메가 구하려면.
그렇게 구하면은 루트 n분의 k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루트 n분의 k. 자, 오메가 값을 알면 우리가 고해진 동수를 하면 주기도 알 수 있어요. 주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주기는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하면 구해져요. 왜 주기가 오메가분의 2파이냐면 2파이분의 오메가가 몇 헤르츠죠? 10헤르츠다. 그럼 주기는 0.1초죠. 그 헤르츠분의 그걸 보통 F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헤르츠로 표시된 고해진 동수 F는 2파이분의 오메가예요. 근데 F분의 1이 바로 주기 T죠. F분의 1이. 그러니까 오메가분의 2파이예요. 그래서 오메가분의 2파이로 구해놓은 게 바로 이놈이에요. T. 근데 이 T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주기를. 이렇게 실험을 하면 T가 측정이 된단 말이죠. 그 측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I0나 이런 값들은 다 알고 있고, 여기 지금 측정하는 게 I만 모르기 때문에 식에 의해서 I 값을 갖다 측정할 수 있다 이거죠. I 값을. 그래서 여기서 I0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I0는 M을 0으로 놓고 측정하면은 I0 값이 측정이 돼요. 먼저. 그래서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이렇게 실험하면은 먼저 I0 값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I0 값을 먼저 측정하고,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여기 원래 그 판의 무게, 자동차의 무게, 그다음에 여기 R0, L, 그리고 주기 이런 게 다 알려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성 모멘트, 자동차의 관성 모멘트를 갖다가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이 내용들을 다 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역률의 측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고, 이번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또 빠지게 되니까 다음 화요일 날 요 나머지 부분을 하고, 목요일 날 여러분이 3주차 예습 리포트를 제출하면 됩니다. 3주차 예습 리포트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제출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보강하는 그런 내용들은 홈페이지 거기에 게시판에다가 올릴 테니까,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도 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할 테니까 그걸 잘 보고 미스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혹시 오늘 얘기한 내용 중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